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예, 저 국회 과방위 소속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그 통신 공공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부터 이 사안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KT가 뭐 그냥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 5,000명 이상 5,7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과방위 차원에서 통신 공공성 차원에서 제가 국감이나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공공성 문제도 문제지만 또 노동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용호 의원이 과기부 국감할 때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대가 일대주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문제를 제가 과기부 장관한테 제기했더니 현대는 일대주주로 뭐 지분만 가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오비 일학인지 몰라도 현대가 들어오고 하고 보면은 현대 입김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KT도 민감하긴 하더라고요. 또 현대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용호 의원은 못 오고 저만 왔는데, 저도 지금 인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 제 유튜브로도 중계하니까 제가 잘 챙겨보고 다음 주에 여기 지부장님이나 만나서 좀 깊이 있는 얘기 나누고, 오늘 토론회 갖고 제가 보도자료 통해서 좀 메시지, 순위 어디 노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생뚱맞긴 하겠지만 의원님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참석자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가 정리가 됐으면 바로 이어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기 의원은 지난번 우리 김명 지부장께서 KT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실 때도 방문을 해주셔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바쁘지만 와서 인사말을 직접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은 역시 KT의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로 인한 공공성 문제, 그리고 이것이 이후 한국의 통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토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사회공 토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의 박재범 연구위원께서 먼저 발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그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그래도 알아서 뭐. 네, 20분 내로. 예. 워낙 내용이 좀 많아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많이 네트워크 운영 인력 파트죠.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자회사 내지는 명예퇴직 형태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KT 세노조 김병희 위원장님이 철야 및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실시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 기관망인 통신망의 안정성 문제하고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책임지는 한때 국민의 기업으로 불렸던 KT가 네트워크 운영을 파트의 인력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애초의 계획을 좀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KT가 내세운 네트워크 운영 관리 인력의 대상자가 5,750명이었고 이 중에서 자회사로 전환해서 내릴 인력은 3,800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한 2,000여 명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구조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2개의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해당 인력을 한 3,8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그 전출 희망자들은 한 1,700여 명 정도로 상당하게 모자란 인력이고요. 이 인력들이 과연 기존의 본사의 5,700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 또 하나는 이 대상자들 중에서 문제인데 KT는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기술 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을 토탈 영업직 직군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신규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서 8주간의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공백 상권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파트의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과연 회사가 어려운 것이냐. 간 통신 3사는 최대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통신 3사가 발표하는 실적 보고서를 보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분명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통신 사업을 국가 기관망을 책임지는 KT의 올바른 경영 행태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러한 경영 행태의 문제는 사실은 이번 김영석 대표 체제에서만 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것은 국민기업이라고 표현됐던 한국통신 국가 통신기관망을 책임졌던 한국통신이 2000 이후 민영화된 이후에 한 20여 년간 민영화 이후 20여 년간 나타났었던 똑같은 경향성이라는 데서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건 자료로 좀 대체를 하겠고요. 일단 민영화 이전의 통신산업의 역사는 국내 통신산업의 역사는 KT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1950, 60년대에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걸 목표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신공사법 제1조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 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에서 정부가 100% 설립한 공사체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목적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결과로도 나타나는데 87년도에는 그러니까 81년도에 공사 설립 이후 6년이 지난 이후에 전체 전화회 선수가 1천만 회를 돌파하기 시작했고 100인당 보급률도 공사 설립 당시에 8.4%에서 31%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간벽지와 섬마을 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서 통신공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공사 체제에서의 통신 서비스는 보편화와 현대화, 그 서비스의 다양한 추진이 가능했었고 이것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통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의 주요한 토대가 통신 부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통신 설비 투자에 쓰였다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GDP의 1~2%에 해당하던 수준이 그 1970년대 3%를 밑돌았던 정부 투자 대비 통신 투자 비용이 80년대 공사체제 이후로는 5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적극적인 그 통신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이 설비 투자는 고용의 증대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통신공사 이후에 다양한 통신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그리고 대학과정도 설립되면서 어쨌든 이제 통신 기술 인력들, 엔지니어들을 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82년도부터 91년 사이에 그 통신 그 한통 관련 그 기관 수가 301개에서 376개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출범 당시에 3만 5천여 명의 그 한국통신의 인력이 91년도에는 5만 6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부의 투자와 고용의 창출을 바탕으로 통신 서비스의 현대화와 보편화라고 하는 공공적 측면에서 통신 서비스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이고요. 이건 10페이지에 좀 그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체제가 9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중반 이후에 다양한 통신시장 개방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는 민간 시장에도 이걸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IMF 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의 대부분을 민영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전면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한국통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통신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서 정부는 국내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일단 통신 서비스 산업을 전환하고, 이로부터 대외시장 개방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이었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국내 재벌들에게 통신시장을 여는, 그래서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유무선 시장 서비스를 진행해 왔던 다양한 자회사들을 결국 재벌 기업들에게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통신 서비스 제공 부분이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2002년도에 완전한 민영화, 즉 정부 보유 주식의 전량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한국통신은 KT로 산명을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민영화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수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98년도 IMF 이후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마지막 공사 사장이었던, 그래서 민영화를 전면에 추진했었던 당시에 이계철 사장 시절에도 98년도 말에 5만 6천 명에 달하던 인력을 2000년도 말이 되면 4만 6천여 명으로 강제적인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KT의 구조조정의 특징은 명예퇴직입니다. 네. 거기다 특별을 요즘 붙이더라고요. 특별, 희망, 퇴직,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 같은 형태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대 초대 이제 2002년도에 이용경 사장이 들어서자마자 그 첫 일성이 KT는 너무 인력이 많고 고비용이다. 그래서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6천여 명의 인원을 또 명예퇴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석채 사장이, 잘 아시겠지만 이석채 사장은 어쨌든 사법 처리가 됐고, 이후에 또 하나의 특징, KT 사장들이 사법 처리된 사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 주도 이후에도 어쨌든 이석채 사장도 취임 첫 해에 6천 명을 강제적으로 명예퇴직 형태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당시에 특별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천 명이 사실 목표였는데 6천 명까지 2배로 늘어났던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시에 KT 내부에 존재했던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P 프로그램이 가동됐었고, 사실 그 결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석채 사장까지 오는 시절에 2008년 당시에 3만 5천 명에 달하는 직원 수는 2009년 말에 3만 800명까지 줄어드는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이석채 사장이 한 6천 명 정도 구조조정한 건 맞고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요? 네. 그때 아마 아시겠지만 청년고용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저임금 직군으로 고용을 하게 하면서 사실 그 숫자를 상쇄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거기도 그 직군들도 이제 또 자회사나 이렇게 점차 내려가거나 별도 직군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6천여 명의 최대 구조조정이 됐던 건 맞고 가장 악랄한 구조조정이었다. 내부에 있는 동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황창규 정도 각급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답진들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통신사들의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AI나 IDC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유무선 통신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많은 고비용의 5G 부담을 안기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이에 대한 완벽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신사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더 이상 이런 민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통신사들한테 맡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또 하나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무책임한 경영 책임은 항상 정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KT가 완전 민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사장도 바뀝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 구현모 사장 체제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계속
뭐 국힘의 최고위원이 이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갑자기 지금의 김영석 차장으로 바뀌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사항들이 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지 않고 걸쳐져 있는 대표이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법체제가 되든 뭐가 되든 비리 혐의가 되든 물려나고 새로운 사장체제가 들어서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경영진에 그치지 않고 각종 임원들의 자리를 낙하산으로 차지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게 왜 가능하냐 민영화가 된 회사에서 근데 결국은 KT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었고 정권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권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수익만 부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경영 전략들이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17페이지 표 위에 보시면 어쨌든 이 표 보시면 역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고요. 드러난 것만 그렇죠. 임원들뿐만 그렇지 사실은 뭐 단위 자회사까지 임원 뭐 사회이사 이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김영섭 체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의 인사의 특징은 역시 이 지금 정권과의 손발을 맞춰서 검사 출신이 상당히 많다는 거. 예, 그 하나와 또 하나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내려와서 대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 이후 반복되던 낙하산 인사는 현 KT에 그대로 작동되면서 내부 역량과 어쨌든 외부의 통신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되어 가고 있는 것 속에서 결국 단기 수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장 체제가 갖고 구조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구조정 추진 경과입니다. 뭐 이거는 뭐 언론에서 그리고 동지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KT가 이번 자회사의 신설 근거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하나는 해당 업무의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 통상 임금이 낮다. 근데 이거를 너무 KT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시장 가치에 맞는 자회사. 이건 대놓고 저임금 구조. 결국은 SKT나 LG가 소수 인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민영화 체제가 아니고 한국통신의 자회사를 이어받아서 출범할 때부터 아예 자회사 내지는 외주업체, 협력업체라고 하는 형태로 외주화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으로 통신을 키워왔기 때문인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KT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는 2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로 통신시설 파트 분야하고 그다음에 비즈 개통 AS 분야 이게 다 현장 인력이고 네트워크 운영 인력의 4,400명 그리고 또 하나는 국산의 전원시설 업무와 관련한 370명 그리고 도서 마이크로웨이브나 선박 무선 통신 운영 유지 인력 이렇게 해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총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 전환 내지 명예퇴직 대상으로 5,700여 명을 어쨌든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5,700명 대상 중에서 자회사 두 개로 내려갈 수 있는 인원은 3,800명이다. 나머지 2,000여 명은 알아서 나가라.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추진된 거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자회사의 예를 들면은 이제 처우는 시장 가치에 맞게 회사가 얘기했던 시장 가치에 맞게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운영 파트의 인력은 본사 인력 월급의 70% 보장해 주겠다. 나머지 30%에 달하는 거는 뭐 일시금으로 보상금 형태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유인책으로 퇴직 이후에는 어쨌든 척탁직으로 해서 2년. 이걸 나중에 제1노조가 새벽에 교섭해갖고 3년으로 늘려요. 네, 늘리는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이 인원 중에서 KT, IS나 CS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콜센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콜센터 업무 영역을 가져와서 위탁받아 하는 이쪽으로 넘기는 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본사에서 어쨌든 이제
뭐 강성 민원인 관리한다든가, 예, 아니면 아웃바운드 영업을 했던 팀들은 다 이 자회사를 넘기는데 여기는 이제 임금의 50%. 왜냐하면 이 얘기는 KT IS나 CS 업무가 본사에 그 처우가 본사의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처우 보상해주겠다. 그만큼 KT가 각종 다양한 통신 관련 업무를 자회사로 내려오는 역사가 또 있는데 그 내리면서 그들의 처우와 임금은 반토막 이하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AS 설치 수리하고 있는 KT 서비스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많은 인력이 있는데 여기는 매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임금 구조에서 더 이상 신규 채용을 못 해갖고 업무를 또 외주로 돌리는, 그래서 사실은 같은 KT 자회사라고 같은 자회사로 보면 안 된다. 결국 이익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어쨌든 희망퇴직 관련해서도 그 제1노조가 새벽에 사측과 교섭을 하면서 희망퇴직금을 대거 한 1억 정도를 더 받는 걸로 해서 구조조정을 합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강제로 이 두 차례의 접수를 예를 들면은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만큼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에 지원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죠. 10월 30일 날 KT 부사장이 해당 직원 설명회 가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안 내려가면은 그렇게 만들겠다. 사실 이게 본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가 KT노조가 이걸 밝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사장이 11월 4일 날 사과하긴 했지만 저는 이건 언제든지 그 본심이 드러날 거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희망퇴직 신청자가 2,800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전출 인력은 근데 1,700명으로 작아요. 두 개의 자회사에 필요한 인력이 3,800명으로 KT 본사는 예상하고 잡았는데 1,700명밖에 못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희망퇴직자 2,800명도 아까 KT가 얘기했던 5,700명 인원의 대상자들이 아니고 다른 직군에 있는 대상자들이 포함해서 2,8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 본사에 남아있는 그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인력이 2,500명 규모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공백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네트워크와 KT 네트워크 운영파 두 개 자회사 인력을 못 채웠어요. 여기 공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예퇴직은 다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군에 있었던 직무에 있었던 분들도 명예퇴직으로 나가시는. 그럼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결국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거 아니냐. 결국 그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는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결국 KT가 경영 효율화를 얘기했지만 막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23도 연결 기준 26조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이건 전년 대비해서 1.5% 상승한 거고 3년 연속으로 가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1조가 넘어가는 거고 이 영업이익의 대다수는 결국은 유무선 통신사업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주력 사업인 유무선 인프라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나 품질 서비스 향상 거기에 따르는 숙련된 기술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런 인력이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저임금 구조의 자회사 전환을 통해서 구조조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런 네트워크 인력의 축소는 통신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6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두 개의 자회사 네트워크 운영 부분의 자회사의 신청자가 1,7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3,800명이 일해야 되는 업무에 1,700명이 내려갔다는 건 이 업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KT에 남아있는 기존의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을 어쨌든 임시로 하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던 업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영업직으로 직무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업무를 멈추게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인력 어떻게 채울 거냐. 이 문제는 남는데 여기서 회사는 신규 채용하겠다. 내지는 퇴직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6개월, 3개월 미만짜리 단기 채용해서 메꾸겠다. 과연 이게 국가기관망을 책임지는 KT 경영진이 해야 될 소리인지 그랬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젠가 기사 봤더니 KT가 뭐 기술이나 네트워크 파트 고도화를 위해서 뭐 AI를 적용해서 잡아낼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 AI가 그 모든 산업과 기술에 적용이 되려면 최소한 그 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것은 수많은 숙련된 인력들이 거기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초기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 숙련된 인력들을 다 내보내 놓고 이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AI 기술의 기본은 사실은 패턴을 잡아내는 거고 특히 기술 파트의 패턴이라고 하는 건 숙련된 인력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AI로 하면 다 덮을 수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뭐 기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우스웠습니다. 예.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네. 언젠간 저는 이게 사고가 날까 더 걱정이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똑같이 이어집니다. 27페이지 보시면 AI가 그러니까 통신사 3사가 AI 기반 디지털 전환해서로 바꾸겠다. 탈통신화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 기술은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산업에 전면적으로 주도해서 완전 자동화 내지는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이 기술의 고도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술의 고도화는 당연히 막대한 투자금과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내 산업이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문제들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고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AI 전제는 막대한 투자와 컴퓨팅과 뭐 GPU, 데이터 센터 이게 사실 기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고 숙련도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생성형으로 돌려서 이걸 패턴화를 잡아서 자동화를 할 거냐 문제이고 이것의 전제는 결국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련된 인력을 다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AI 기술을 도입한다. 이건 저는 AI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고민이 들고 더 큰 문제는 AI가 되든 전 산업의 이제 디지털화가 되든 이것의 전제는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전제로 합니다. 네. 네트워크가 끊기면 뭐 AI고 뭐고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출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AI 클라우드 마찬가지죠. 통신 네트워크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2, 3년 전부터 통신사들과 국가와 그리고 통신 설비 장비 업체들이 모여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현재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5G를 뛰어넘는 정말 끊기지 않고 초절전에 그리고 초고속에 초고용량의 네트워크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6G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5.5G 정도의 중간 단계의 고도화 그리고 6G로 넘어가는 기술 투자. 그래서 이 새로운 그 통신 네트워크의 기술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AI가 되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되든 디지털화가 되든 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은 통신 3사가 과연 이러한 차기 이 AI 기반 산업 전환의 전제가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존의 인력들 숙련된 인력들에 대해서 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 이제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지점에서 보면 통신사들이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건 다가오는 AI 시대에 전 산업에 그 적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 통신사들이 기술 투자를 하겠다. 5.5G, 6G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 인력들을 통신 서비스 기술 인력들을 더 고도화하고 숙련하고
이걸 자동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AI와 기반해서 투자하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제 AI 투자해야 되니까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 인력은 낮은 임금 일자리로 내보내거나 명예퇴직시키는 게 맞는지, 이 통신사가 제대로 지금 AI 시대에 대응할 전략적 경영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500명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퇴출 프로그램이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물론 세상이 변했지만 이거는 저는 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2,500명은 굉장히, 이거는 퇴출, 이미 회사는 이분들이 잉여 인력으로 볼 거고 퇴출 대상으로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갈 거고, 또 하나는 20년, 30년 기술 인력 파트에서 현장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을 영업직으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적응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괴롭히겠죠. 실적으로 압박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죽음의 KT로 부활하지 않도록 전사회적 연대와 감시가 필요하고, 또 민주노조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KT 경영진이 저는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정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KT가 잘못된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네트워크 운영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회사가 강조하는 AI 기반 성장 동력의 전제는 네트워크 고도화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통신화 전략, AICT 기업 전환이 아니라 고유의 통신 서비스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숙련된 통신 기술 인력들에 대한 함께 데이터화하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KT 민영화의 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영화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업으로 KT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였던 이 모양인데, 저는 그 현대자동차가 어쩌다가 일대 주주가 됐잖아요. 경영인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민간 기업이고 수익을 쫓는 기업입니다. 과연 이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수익을, 그리고 주주의 수익 보장을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대주주로서의 수익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안 된다면 저는 경영에도 개입을 언제든지 해서 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금 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KT가 좀 선도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약간 저는 지배구조의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통제와 지배구조. 이건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공영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기업이라면 국민기업 불렸던 한국통신 전신이었기 때문에 재공영화를 통해서 통신 3사 체제이긴 하지만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제기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좀 전문적인 경영인, 그리고 올바른 통신 서비스 기관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내부의 노동자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이런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범 연구위원께서 KT의 역할,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의 역사까지, 그리고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리스트업까지 쭉 다 해주셨더라고요. 인력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이번 KT 네트워크 구조조정의 문제점까지 잘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막 급하게.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오늘 사회자긴 한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방송통신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노상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발제자나 토론자분들은 각자 인사를 또 하실 거니까 저쪽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니까 나가버리셨나요? 정면에 보이는 이 앞 테이블에 계신 분들만 이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기석 수석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으로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기자님들이 많으신가요? 그래도 같이 토론에 오셨는데 소개를 간단하게 좀 누구신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 뒤에 계신 키보드 치시느라고 바쁘신데 안 하시겠습니까? 기자님들이세요 주로.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기자님들은 마지막에 Q&A 하실 때 그때 좀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진행할까 합니다. 예, 첫 번째 토론으로 이번 KT 구조조정에서 단식도 하시고 심지어 그때 손도 골절이 있으셔가지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단식하시면서 그 풍천 노숙을 열흘 가까이 하시면서 이걸 좀 막아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KT 세노조의 김명 위원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질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사가 이 발제를 보면 많이 좀 쫄겠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중에 약간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최초로 황창규 회장 때 적자 처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조조정을 한 것 때문에 적자 처리가 된 게 아니고 그 전해에 이석채 회장이 무리하게 BIT 전산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1조를 적자 처리를 하면서 그때 황창규 회장 때 적자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걸 하나 수정을 드리고요. 제가 92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에서 32년 회사를 다닌 건데 이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역사가 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보면은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쭉 봤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성의 없고 이번처럼 직원들을 설득도 안 하고 너무 이 직원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한 취지도 이런 걸 취지로 얘기하나? 우리를 너무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구조조정이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구조조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새로운 사장 올 때만이 아니라 낙하산 경영진이 올 때에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양다종한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현장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더들 과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그동안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저희들이 니들이 어떠한 구조조정하는 이유를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을 하는 것이면서 다른 이유를 대길래 어떤 혁신도 없고 통신 공공성을 위협받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수차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낙하산 경영진은 듣는 귀가 없나 봐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구조조정 밀어붙였었죠. 그래서 낙하산들의 실적 포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정점에 너무 성의 없는 걸로 정점은 김영섭 대표인 것 같고 그 폐해의 정점은 황창규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2018년 아연 화재였죠. 그 통신 대란에 엄청난 재앙, 그 아연 화재 사태가 엄청난 재앙이었던 건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변에 지역 경제가 다 죽고 소상공인들이 일을 못하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여기 KT에 있는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버스 동원해서 거기 밥 팔아주고 커피 사주고 한다고 다 돌아다녔어요, 이 근처를. 그랬는데 재앙도 재앙이지만 더 심각했던 거는 KT가
지금까지 150년을 넘게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를 곳곳에 끝단까지 다 깔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인력으로 이거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희들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때 황창규 회장이 8,304명을 구조조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집중화하고 무인화하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연 화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1차 복구가 끝나고 나서 황창규 회장이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아연 화재는 KT의 근간인 유선 인프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정말 열받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근간을 강조하겠다. 이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OSP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5G와 AI에 기반한 로봇을 활용하겠다.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즉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이제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연 사태가 통신문외한이다. 구조조정 전문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낙하산 김영섭 대표 사장이 등장하면서 정반대로 AI에 집중하기 위해서 AICT로 가기 위해서 KT 근간이 네트워크를 분사하겠다.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KT 현장은 발칵 뒤집혔죠. KT의 주요 자산이고 KT의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네트워크를 분사한다고 하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KT 직원들은 이게 KT 미래를 없애는 것이고 사실상 KT를 해체하는 수순인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KT 네트워크 사실상 이 망관리 분야를 분사하는 것은 망관리를 대충 하겠다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망관리 기술자들이 전적을 거부하고 처우가 더 나빠지는 망관리로 그 신설법인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차피 뻔히 제2, 제3의 통신대란 아연 사태가 나지 않겠어? 거기 가가고 일하면 일하는 보람도 없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KT에 남겠어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의 목소리를 얘기 드리면서 저는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대표가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저희가 구현모 대표의 10개월 정도의 경영 공백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KT 경영 공백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화합하자, 공제창회하자, 저 푸른 바다를 함께 건너자라며 저희 KT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공제창회는 누구랑 하시는지, 검찰 낙하산이랑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인 구조조정 절대 안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올 3월에 주주총회에서 제가 김영섭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질문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장님 얘기를 해주셔라 라고 했더니 아니 사람 말을 이렇게 못 믿냐며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냐고 이렇게 실제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한 김영섭 대표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CEO에 정말 명이 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통신의 기본이자 필수 업무인 네트워크를 분사를 발표한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KT가 어려웠냐? 아닙니다. 작년 아까 박재범 연구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023년 작년에 연결 매출로 26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으로는 1조 6천억을 넘게 이렇게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안정된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특히나 망분사 같은 거를. 그러면 도대체 망분사를 하는 거는 100년이 넘게 지켜온 통신 명가의 KT를 해체하는 게 아니야? 내부에게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김영섭 사장이 취임 이후에 뚜렷한 성과도 없고 이렇다 실적 개선도 없고 하니까 대규모 감원을 해가지고 이 실적을 잘 포장해서 연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의혹이 높은 거죠. 결국 김영섭 대표는 KT 미래보다는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내부 직원들이 반발을 거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산을 해서 망 관리가 혁신이 일어났냐? 또 원하는 AICT 회사로 갔냐? 아닙니다. 회사는 두 가지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정년퇴직이 계속 있으니까 인력 감소에 대응해서 차질 없는 고객 서비스가 필요하고 AICT 컴퍼니로 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전환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씨나락 안 먹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번 망 네트워크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고연령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이 신설법인 넷코어는 연령이 더 높아졌어요. 더 고연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AICT를 하겠다, 성공적인 전환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거는 대규모 이런 AICT를 한다는 거에 기존 인력들을 대규모로 내보내야 한다는 발송조차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요번 국감에 나와서 630명씩 매년 나가고 그러면은 현장이 현장 공백이 다 많아져서 안정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사람이 뽑히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외주할 수밖에 없다. 신설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위증한 것이죠. 왜냐하면 1997년 이후의 현장 인력들은 신규 인력을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아연 화재 때에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선로 분야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직군이라고 있는데요. 영업도 하고 개통 AS도 하는 이런 직군들을 그 전에 뽑아놨습니다. 이 직군들을 직무 전환을 한 겁니다. 이 직군들은 원래부터 KT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2018년서부터 직무를 전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에 가르치고 알려주고 해서 지금 현재 CM이죠. 그 네트워크 그 직무에서 일의 중심에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1000여 명을 직무 전환을 한 것이지 신규 채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KT의 네트워크를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네트워크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규 인력을 뽑아도 단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코어는 이런 젊은 기술자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KT는 기간통신 사업자고 이번에 실시한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은 필수 업무인 네트워크를 분사하는 것과 보편적 업무를 해야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신의 공공성을 KT가 기본통신 사업자로서 통신의 공공성도 포기하는 의무도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든 나쁜 케이스입니다. 인건비 절감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혁신도 하지 않는 이번에 구조조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KT처럼 좋은 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좀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 아닙니까?
김영섭 대표 정말 이거 B급 같은 이런 경영 철학으로 도대체 KT를 미래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게 ESG 경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KT 임금의 70% 그리고 신규 일자리들은 4천만 원짜리 임금으로 만들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KT 경영진들의 성과만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분노가 이렇게 높은 것이고 이번에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김영섭 대표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KT 내부 직원으로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구조조정은 KT 경영의 위기의 경영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삼성을 누르고 시총 1위를 했던 KT가 지금은 4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선통신 가입자 3위를 하는 그 부끄러운 선거표를 받았죠. 저희가 KT가 전에는 6만이 넘는 종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0명으로 4분의 1도 안 되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KT가 경영 효율화를 만들어내느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느냐, 어디에도 하나도 그렇게 혁신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애사심은 없어지고 KT를 불신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은 실패한 프로젝트였고 이번에 구조조정도 그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요. 이번에 올해 있었던 2024년 현장에서 이번에 벌어진 구조조정의 민낯으로 저희는 첫 번째로 넷코어가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이 정도 주면 다 나가지 않겠어? 좋은 조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현장은 정말 몰랐죠. 직원들은 남을 거냐 아니면 희망퇴직하고 나갈 거냐라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회사가 이렇게 사탕발림해서 KT DS로 보내고 114 분사하고 그리고 IT본부 분사하고 했던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KT 본체에서 계열사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어요. 어떻게 모멸감 느끼고 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거를 못 견디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모멸감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그만둬 버려진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KT에 남아서 KT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망관리 네코어는 필수 업무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안 가서 최소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니까 퇴사한 분들 막 끌어다녀 데리고 오고 이랬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아는 분이 이제 정년이 1년 조금 남았습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 남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막내야 이럽니다. 지금 내 코어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력들을 퇴사한 직원들도 막 갖다 쓰고 이래야 되니까 오라고 또 퇴사한 분들 전화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일도 다 까먹고 이제 못해 이랬더니 괜찮아 우리 사내 메일 접속해서 봉급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안일한 겁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했더니 좀 덜 뽑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근데 바빴다. 회사는 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남 지점 CM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트워크 신설법인으로 가는 부서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지점별로 모스 고장이 뜨거나 이러면은 하는 단톡방이 텔레그램방이 있어요. 여기에 단 하루도 고장 없이 출발하는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한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고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코어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코어는 정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1월 1일 출발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이 인력들이 그걸 돕는다. 이후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땜질식 대책을 막 내놓는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0% 원래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필수 인원의 40% 정도밖에 전적을 하지 않았고 그 인력 40% 인력조차도 관리자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연령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업무 자체가 새벽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밤샘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뽑았어야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연령이 되면 네코어가 더 고연령이 되면서 더 문제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강압에도 다수의 아까 얘기 드렸던 CG권 젊은 사람들은 전적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코어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술자들이 넘어가지 않은 게 어떤 게 또 문제냐. 전산이 고도화돼서 이 전산 고도화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오래된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눈이 올 때 어디에 취약시설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터질 거야. 고장이 나면 어디에 가면은 요 고장은 저기에 가면은 고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공부해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땜질식 이런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네트워크 망 자체는 부실화가 돼서 제2, 제3의 아연 사태, 부산 통신대란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강압하고 협박한 사례는 있습니다. 요걸 몇 가지를 얘기 드리면 MBC에 10월 30일 날 안창용 부사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신설법인으로 안 가면 토탈 TF로 보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멸감 자괴감 줘서 견디기 어렵게 만들어서 못 살게 굴 거다. 외곽으로 보낼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최시한 대표 지금 현재의 대구 전무이기도 하고 네코어로 가는 대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정말 완전 골 때리더라고요. 제가 45분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못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회사가 신설법인까지 만들었는데 안 가면 고문관이고 꼴통이다. TF 만들었는데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냥 놔두겠어? 무슨 수술 써서라도 니들 다 처리해. 1000명만 남기고 다 분사할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자리 잡아봐야 돼. 외곽으로 보내서 3개월에 한 번씩 돌릴 거고 지금까지 영업하고는 다른 차원의 영업을 시킬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업 실적 못 내잖아. 그러면은 월급도 깎을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새노조는 놉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열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니까 김영섭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너무 현장 정서를 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 얘기라서 새노조 얘기라서 못 믿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설문을 한 3차례 했습니다. 그 설문은 저희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몇 가지만 저희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인력 구조조정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80%가 안 된다. 그리고 일방적 구조조정은 95%가 반대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냐? 89%가 충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회사 경영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경영의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냐? 56%가 낙하산이다. 34%가 무능한 노조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강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76%가 그렇다. 부동산 압박이 있었냐? 67%가 그렇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가가 있었습니다. 잔류하면은 고가를 나쁘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번 고가가 잔류해서 고가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70%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요번에 잔류하게 되면 토탈 TF로 가격에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69%가 보복성 인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장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폐지하는 업무를 보면 가치 고객이라고 해서 B2B 업무 소호 고객들, 요금을 조금 내는 고객들을 가치 고객이 있습니다. 이거 폐지한다고 했어요. 전략상권이라고 해서 매스 업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폐지하고 토탈 TF 만들어서 이거 다시 시킨대요. 어렵게 시키겠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자들을 내보내거나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기술자들을 뜬금없이 이런 그 영업으로 보내가지고 그 영업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영의 일도 모르는 초딩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을 내부에서 있는 평가는 이미 예견된 낙하산 주도로 된 구조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낙하산 구조조정의 최악으로 귀결될 게 이번 구조조정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번 구조조정은 네트워크 분사를 한 이번 구조조정은 KT의 위기의 시작일 거다. 그리고 언제 터져도 언제 문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낙하산들은 통신을 진짜 모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신을 비용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소 과하다 싶을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망을 비용으로만 보다가 터진 게 아이언 사태 아닙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든 망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중화도 무시하고 집중화했던 게 감당도 못하게 만들었던 아이언 사태가 아니었냔 말입니다. 이번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망 분사를 시도하고 있고 현장에서 냉담한 분위기는 이번 구조조정이 KT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망을 모르고 망을 분사시키는데 이걸 누가 혁신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AICT 컴퍼니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섭 대표가 KT 엑스맨이냐? 아직도 LG에 계신 게 아니냐? KT 대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에 낙하산 주도의 구조조정은 김영섭 대표가 현장을 읽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아니 이 정도 위로금 주고 돈 주면은 많이들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근무자들은 눈하다 깜짝 안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재원을 갖고 있는 KT 본체와 망이 분리될 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일해봐야 욕만 먹고 보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KT에 남아서 KT 김영섭 대표가 생색내면서 돈 몇 푼 주면서 했지만 우리들은 현장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김영섭 대표님 한탕씩 먹튀 경영에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만 이번에 손을 손바닥 디딜듯이 구조조정 안 한다가 했다가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연임하기는 글렀겠구나. 용산하고 끈도 떨어졌다는데 내세울 실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KT가 겪게 될 내용은 김영섭 대표의 그
연임하고 상관없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김영섭 대표 임기 중에 이 일을 다 해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늦었지만 김영섭 대표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소통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KT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회사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요. KT의 분산된 지배구조였기 때문에 더 투자하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라고 저희들 KT 직원들 자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자율주행이니 AI니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를 다질 것, 초석을 만들 것은 LG나 SK나 오너십을 가진 회사라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분산된 지배구조를 가진 KT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KT가 정상화되는 것이 KT 통신이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KT를 정상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화가 나 막. 예, 우리 김미영 새누리당 위원장께서 KT 구조조정의 의혹과 실체, 그리고 김영섭 대표의 야욕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설문조사 자료가 사실 자료로 첨부가 쭉 다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5,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적은 숫자 같긴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대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주한다고. 근데 역으로 설명하면 탄압이 계속되면 권리를 잊어버립니다. KT 어영노조에 있는 현재 조합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 분이 용기를 내서 이 설문에 같이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1시 반에 모였는데 지금 2시 50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계속 그냥 쭉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지금 2시 50분인데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돼서 토론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을 잠깐 드렸더니 우리 기자님들 싹 가셨네. 남아 계신 분들한테 이후에 Q&A 시간 등등 해서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최근에 학내 문제로 아주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이게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덕여대에서 경영학 강의를 해주고 계신 권혜영 교수님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경영학과의 권혜원입니다. 아까 이제 박재범 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새노조 위원장님도 10년 전에 뵙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주제로 또 이렇게 발표 토론하게 돼서 이럴 때는 유감스럽다는 말을 써야 되나요?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쨌든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노사관계를 사실은 강의를 하지만 경영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경영학의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제 현대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주 자본주의 모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단기 실적의 관점에서 비용 절감 위주로 경영을 하고 고배당 감량 경영으로 가서 주주이익 극대화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은 배타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소비자나 지역사회의 어떤 이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어떤 경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경영은 이제 굉장히 단발마적인 경영이라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학에서도 요즘에는 강조되고 있는 맥락이고요. 그래서 고객과 직원을 위한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서비스가 이제 주가 되는 이 KT 같은 경우는 사실 민영화되었고, 이제 정부 지분은 0%이고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고, 모든 시민들이 어쨌든 형평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는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격상 굉장히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통신사업자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단기 이윤 추구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민영화 이후에 쭉 행보를 보면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발표와 토론해 주셨지만 이 단기 실적이나 수익에 치중해서 계속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뭔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기 임기 안에 이 실적을 내야 되고 가시적인 실적을 내야 되니까 투자자들 불러놓고서는 맨날 인건비 절감해서 주주 환원 높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되풀이하고 그래서 비용 절감, 인력 감축을 통해서 단기 실적을 높이려는 그런 어떤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주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이 전략 또는 경영으로는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센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주 가치도 훼손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이제 발견됐죠. 그래서 실제로 또 자본시장에서도 최근에는 뭐 블랙록 같은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의 기준을 ESG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영 자체가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결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서두에서 일단 그렇게 저의 관점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통신 구조 조정 과정에서 했던 KT의 문제점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외국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나라들의 통신 구조 조정을 이제 연구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주도형 구조 조정과 노동 매개형 구조 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노동 매개적 구조 조정이라는 거는 민영화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 민영화로 가게 되는 시장 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대규모 고용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시민사회의 어떤 관점에서도 아까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민사회와 노조가 개입을 해서 그러한 경향들을 억제하고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업원 평의회라든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고용보장이라든지 단협 승계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됐는데 반면에 이제 영미권에서는 좀 시장주도형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KT 민영화의 과정도 그런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가 전혀 없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뭔가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시장주도형 일방적 구조조정이 좀 진행됐던 맥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당시에 제가 이제 KT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등등 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보니까 주로 해외 투자자들 지금도 이제 외국인 지분이 47.2%로 지분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해외 투자자들하고 이제 경영진들이 배당 잔치, 고연봉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에 당시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비 같은 것들이 민영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경향들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일반 직원들도 이익 분배 구조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대폭 낮추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과 동시에 대규모 명예퇴직을 이제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발표했던 데서 나왔던 것처럼 당시 제가 봤더니 1인당 관리 회선수가 민영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당시 이제 우리랑 비슷한 GDP 규모를 갖는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살인적으로 높아진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인 1조 작업도 단독 작업으로 바뀌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고, 그런 어떤 노동 강도의 강화, 업무 스트레스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숙련 향상에 대한 투자 이런 거 없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무리한 인력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KT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 조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여러 번 지금 얘기되고 있는 CP가 운영이 돼서 이거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말살시킨 그러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건강 악화, 노동자를 또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기까지 했고, 아까 발표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울증을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기도 했던, 그리고 사망자도 이석재 대표 취임 이후에 급증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는 KT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또 8천여 명 황창규 시절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건비 절감, 단기 비용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AICT 회사로의 도약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사실은 정말 이 구조조정이 시급하냐,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정말 의도한 대로였던 혁신의 효과를 창출할 거냐라는 데에서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제가 이제 언론 보도들을 쭉 봤더니 언론 보도에서도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런 조직 슬림화가 주주 환원을 확대할 거지만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얘기였고, 또 본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이제 여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특별희망퇴직 신청을 대거 받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설계, 전송, 개통 담당하는 직원들을 자회사로 이제 전출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만약 마무리되면 또 대규모 직원의 이제 감축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정말 업무 공백에 따른 통신 장애, 그리고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스트레스 강화 같은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현동 아까 사고 말씀했듯이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도 이런 통신 장애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노동자의 고용, 노동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에 관련된 결정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건 굉장히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이제 아까 모아놓고 모멸감을 느끼게 될 거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압박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어떤 법제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못했지만, 이건 정말 괴롭힘을 수반한 어떤 그 노무 관리다라고 분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뷰시브하다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어떤 존엄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 건강을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시민단체, 국회가 함께 이런 KT 인권감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직장갑질 119 같은 노조가 신문고 같은 걸 통해서 접수받고 직장갑질 119와 연계해서 공론화시키고 언론에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시 효과를, 워치도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반인권적 인력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규범적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SG 경영은 KT도 강조하고 있는데
ESG의 S 파트가 사실은 ESG 그러면 환경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S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 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권, 직원 건강, 안전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EU에서는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2025년, 26년에 이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분야에 해당되는 인적 자본 관련된 이슈가 이게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공시에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의 어떤 지표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근무 환경, 다양성, 인권, 안전 같은 이슈가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블랙록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GA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도 투자 결정에서 인적 자본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보고 지침이라고 하는 CSRD에서는요, 인적 자본 부분을 22개 분야의 22개 지표로 구성을 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동권, 인권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들에게 잠재적이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공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인권적 인사 노무 관리 관행을 근절하는 게 ESG 경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인적 자본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권 경영 실현 그리고 노동 참여형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되고 구조조정 시기에는 당연히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KT 큰일 났습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진짜 시민단체 노동조직이 KT 인권감시 시스템 진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KT 진짜 이건 퇴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사례와 함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토론은 우리 정웅준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체가 우리 방송통신협의회와 국회의원실 두 분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방송통신협의회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방송통신 업종에 대한 프로젝트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박재범 위원과 우리 정웅준 교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이신 정웅준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토론문을 못 썼어요. 너무 죄송하고 말로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발제문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체로는 다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이제 박재범 우리 연구위원만큼 통신 정책에 대한 깊이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문을 준비하는 것도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와서 듣고 계속 좀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발제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왜 구조조정을 할까라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까? 좀 이상하잖아요. 발제문 보면 다 구조조정을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경쟁적으로 했던데 왜 그랬을까? 발제문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8년도에 99년도, 98, 99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를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그 중에 이제 한 10% 이상을 국민연금이 대신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에는 80% 이상은 다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주식 값이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에서. 하나는 원가를 절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애플처럼 원가 절감 이런 거 안 하고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그냥 비싸게 줘도 사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마 KT는 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원가를 절감해서 주식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그러려면 이제 주식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사람을 자르면 일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력풀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재범 연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인력을 줄였는데 그건 KT 인력이 준 거지 통신 인력이 줄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자회사로도 가고, 자회사는 또 외주 용역도 많이 주고, 어차피 우리는 그런 기술 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 인원수는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신 관련된 인원수는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KT에서 하던 거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 수직 이전을 시킨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경영인의 역할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한 가지 또 아이러니한 거는, 원래 회사가 잘 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돼요? 전문 경영인이 와야죠. 그래서 회사를 부흥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고, 어찌 보면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약간 무식한 사람들. 그냥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KT 주식이 언제 제일 비쌌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예요? KT 주식. 네. 구조조정 할 때는 얼마예요? 구조조정 할 때. 네. 99년이 제일 비쌌죠? 그때가 US 달러로 69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얼마예요? US 달러로 하면. 지금 보니까 한 18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값이 뭐 그걸 완벽하게 다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데 뭐 빚이 그렇게 많아도 엄청난 회사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인 거잖아요. 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죠. KT는 계속 가치가 낮아지는 회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KT가 지금 통신시장에서 몇 위 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몇 위 했어요? 네, 3위 했어요. 네. 1위가 SK고 2위가 LG U+인가 그래요. LG U+는 원래 3위였어요. 근데 KT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의 궤적을 이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고민이 들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 통신이 중요한 줄 알았으면 이거 민영 안 하는 건데. 그 98년도에는 통신이 유선 통신을 생각했을지 무선 통신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데이터에 기반한 AI 이 세상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선 사업 그거 좀 뭐 이렇게 좀 주면 어때? 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도 오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국유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통신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통신을 민영화를 해버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가장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통신이 민영화하면은 미래에 대한 대응이 안 될 텐데, 왜 대응이 안 되냐면은 KT가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3위로 밀려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KT는 계속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잘 되려면은 새로운 걸 잘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손쉬운 방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줄 거는 주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손쉽게
와서 사람 확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인건비가 주니까 수익은 조금 올라가고 하던 일은 조금씩 바꿔나가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통신시장은 SK나 이런 LG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교섭력이 세져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건 이제 이런 흐름을 알겠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KT가 오늘 이제 주로 논의됐던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하진 않았는데, 구조조정 관련돼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산업이 그 국유화로 돼 있고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있다가 이 통신산업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외주화시키고 뭐 그러면서 값싼 인력이 되고 서비스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이제 뭐 아연도 그런 사건 뭐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다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불되는 비용은 누가 내냐? 그냥 사회가 같이 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근데 KT는 그 돈 안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그냥 개인들한테 1, 2억 또는 2, 3억씩 주고 해결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넘기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해치워버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일단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의 뭐 이런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고, 그건 이제 개인들에게 그렇게 또 전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잠깐 그 발제문에서도 나왔고 우리 토론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가벼운 건 뭐냐면, 가볍지만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 노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마 굉장히 잘 정립이 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신민영화할 때 98년도 99년도 뭐 파업하고 2002년도에도 뭐 있었죠. 그런 시전이 그 YS 정부 때. 그래서 뭐 국가 전복 세력이 약간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의 KT 노조가 제대로 좀 섰으면은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아마 가진 않았을 거다, 회사가. 근데 결국에는 노조가 내부에서 막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압력이 낮아요. 사회적 압력이 낮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뭐 일노조가 그 다음날 가서 16일 날 발표했는데 뭐 17일 날 가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원래 그래요. KT 노조가 원래 한국노총에서도, 저는 한국노총을 싫어하지 않아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한국노총 안에서도 KT 노조는 좀 심한 노조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권에서도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그렇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인가? 근데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노동조합이 그렇게까지 된 거는 사실은 사회적 압력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이 낮은 이유는 통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국민연금은 그러면 이 통신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투자를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일주주 된 거는 현대차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걔네들이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서 그렇게 자동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네. 그건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판 건 뭐냐면요, 돈 벌려고 판 거죠, 수익 때문에. 그래도 또 필요하면 또 사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회적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연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경영진들은 경영진 되자마자 이렇게 구조조정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경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한 6, 7번 하다 보니까 한 5, 6만 명이었던 사람은 확 줄어드는 거고, 사람이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장사도 잘 안 돼요. 두고 보세요. KT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내쫓아버리고 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세로 보면 KT는 시가총액도 계속 떨어지고 KT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져요. 본인들 말대로 했으면 뭔가 반등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반등이 없어요. KT는. 반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LG라든지 SK에 다 줬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SK나 LG는 더 이상 KT에서 받아갈 건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네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갈 거고, SK는 아마 KT 경쟁 상대를 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LG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매우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10,000명도 안 되는 조직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우리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인원이 30만 명이 넘는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KT의 미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작게는 노조의 책임이 있고 크게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통신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했던 그런 책임들이 있고, 그게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럼 이제 대책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이 통신을 국유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사업이 너무 민간으로 많이 가 있고 KT 국유화 해봤자 별로 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아까 뭐 이은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 계셨으면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차라리 이 통신 정책에 대한 규제의 방안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너무 좀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이 통신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미래를 좀 대응할지,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좀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국유화는 쉽지 않다고 보고 할 만큼의 효율성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걸 살 돈도 없겠지만은 차라리 전체 통신시장에 대한 좀 종합적인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본다 그러면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박재범 연구위원한테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제일 많이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예. 막판에 아주 그냥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두고 보라는. 이제 KT 시가총액도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는데 KT 두고 보라는 말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좀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국유화는 어차피 이거 해봐야 의미도 없을 정도로 KT가 꼬꾸라졌다라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제가 농성할 때나 우리 기자회견할 때 꼭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통신인데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 회사였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맥을 같이 하는 토론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론론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굉장히 좀 공공운수 법률원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KT 토론회에 또 같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KT의 구조조정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토론자로 박용원 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직전에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부러 글로 안 써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이제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적에는 이 수익이 안 나거나 해서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1조 넘게 매년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 경영상의 필요성은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네트워크 현장 인력이 시장의 임금과 비교해서 KT에서 지금 높게 받고 있어서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뭐 전출이 됐든 전보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경영자나 기업에서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이제 그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걸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건 저 역시도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그런 사용자의 어떤 재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그건 사실상은 뭐 사회가 됐던 뭐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견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 실태에서도 나왔지만 노동조합의 무능이 사실은 두 번째로 높은 이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시민이 참여하고 그 노동자도 이런 구조조정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KT 같은 경우에는 관여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지 않나.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좀 차이가 크다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만약에 일노조가 민주노총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라는 좀 변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50페이지 쪽에 이렇게 뭐 사례를 표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문제가 되면 사실은 뭐 시행착오라든가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용되거나 용인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인권 침해와 심지어 뭐 자살하거나 사망자가 뭐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뭐 고용노동부가 됐던 어떤 누가 나서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토론회까지 열어도 사회가 크게 뭐 관심을 갖거나 그런지 않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패턴을 보면 대개는 이제 명예퇴직을 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괴롭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든 아니면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서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 이 패턴 역시도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그 KT의 잔류 희망자들이 겪어야 할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떻게 보면 앞선 사례와를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시민 인권 감시 시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전적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뭐 전출이라고도 하고 전적이라고도 하는데 뭐 법원에서는 사실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것, 그러니까 근로계약 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출은 기존의 KT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자회사에 가서 일을 하도록 보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자회사로 그 전적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아마도 그 줄어든 인력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KT에 남아 있는 잔류 희망자들을
그 자회사로 전출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빈 공백 업무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상하시는 그 견해도 있긴 한데요. 물론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KT에 있으면서 그 자회사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낼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러면 KT에서 받던 임금과 근로조건과 자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서로 다를 텐데, 그러면 전출 가서 일했을 경우에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의가 전제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KT에서 받던 임금과 근로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자회사로 넘어간 사람들이 받는 임금과 전출돼서 와서 일하는 KT 소속의 그 노동자 사이에 또 그 격차가 생기는데, 이건 또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하튼 이 준비 안 된 이런 구조조정이 그런 혼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전적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심의 의사로 남아서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회사로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걸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로 전적을 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형법의 강요죄 내지는 강요 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단순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립할 수 없는데,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이미 KT는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CC 플레이어로 해서 퇴출을 하건 온갖 괴롭힘을 통해서 오지나 이런 데 발령을 통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나 부사장의 그 발언은 실행 가능한 해악의 고지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노동자가.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회사로 간 사람은 강요죄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면 강요에 대한 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조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강요에 의해서 내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잔류 인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 노동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가 남아있을 때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그쳐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불이익까지 암시하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사례에 보면 3시간 넘도록 지사장이 설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듣는 노동자들은 상당한 어떤 모멸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토탈 영업 TF 팀으로 발령을 나고 그 과정에서 또는 발령 후에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녹취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때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대개는 관리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직장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괴롭힘 행위가 일반적인데, KT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은 이게
몇몇 관리자나 사용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출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이거는 특정 관리자나 그런 개인의 어떤 특성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그 가해자를 뭐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징계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경영 방침을 바꿔야 한다라는 데에서 더 심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계속적인 뭐 전보라든가 저성과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도록 한 것이 그걸로 인해서 적응장애의 어떤 질병이 발생했고 이것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한 법원 판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류 희망자에 대해서 KT는 토탈 영업 TF 팀을 만들어서 거기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전보 발령이라는 것은 업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어떤 경영 실적을 향상시킨다거나 기업 경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발령을 하는데 이 경우에 토탈 TF 영업팀으로 발령하는 것은 공백 상권에 어떻게 보면 그 오지로 보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나가던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업무는 시장에서도 퇴출이 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 굳이 거기로 발령을 내서 저성과자로 하고 어떤 그 퇴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보로서도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토탈 영업 TF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고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자기가 받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설사 타 부서로 발령을 낸다고 해도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 장소나 업무가 본인이 하던 것과 다르고 오지로 발령을 내므로써 업무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기존에 숙련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8주의 직무전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어떤 숙련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일까?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업무를 굳이 기존 숙련된 그 노동자에게 할 업무적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감시 시스템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노동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근로감독관이 들어가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근로감독 직무 규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 역시도 지금 다수의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구조조정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1노조와만 협의하고 지금 제2노조와는 충분한 협의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지금 KT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노사 분규라든가 그런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특별근로감독을 제안해 주셨는데 진짜 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준비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발표는 다 마쳤고요. 아까 시작할 때 혹시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냐라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이 자료를 좀 나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고 또 발언 과정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잘 해소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4시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죠? 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